네, 지금부터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언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뉴스타파의 심인구 기자입니다.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언론 시사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 어떠셨습니까? 보시기에.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저는 이제 아주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흥미롭게 재밌게 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은 뉴스타파와 윤석열의 7년 전쟁을 그린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의 압수수색 르포르타주입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영화의 김용진 감독 그리고 한상진 봉지욱 기자 배우라고 해야 되나?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기자분들의 질문 받기 전에 순서대로 오늘 처음 영화를 선보이게 된 소감 그리고 이 기자분들에 대한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감독 말씀 준비되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김용진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영화 감독이라고 이제 불리는 호칭이 상당히 아주 어색합니다. 저는 이제 기자라고 불리는 게 제일 이제 편하긴 한데 이 영화를 처음부터 이제 영화로 제작해 보겠다고 이제 기획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처했던 상황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영화를 제작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제작진은 이제 내부에서 여러 번 이제 영화를 사전 시사회하고 많이 벌려봤죠. 그런데 오늘 최초로 이제 외부에서 첫 선을 보이는 건데 오늘 많은 기자 여러분들이 와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고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한상진 배우. 네, 안녕하세요. 저 한상진 기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영화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만약 그랬으면 인터뷰를 좀 멋있게 잘 했을 텐데 그냥 내부 기록용이라고 생각해서 인터뷰한 것이 영화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어가서 흰살이 좀 뻗쳤는데 어쨌든 이건 사실 영화라기보다도 저희 뉴스타파가 지난 몇 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당해왔던, 겪었던 저희가 극복하려고 노력했었던 언론 현장을 담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화라기보다도 왜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왜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제가 겪은 이 망신을 극복하고 남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봉지욱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봤거든요. 봤는데 저희 와이프 같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어땠니? 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생각보다 볼만하다 라고 하는데 어제 보다 보니까 저희 두 딸이 사진이 나왔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하필이면 저 10,000원짜리 잠옷 입고 있는 사진을 본 좋냐 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책도 내고 영화도 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압수수색 당일과 지금을 생각해보면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김건희한테 저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책도 쓰고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 김용진 감독이 처음에 영화 만들려고 했을 때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이게 될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은 내레이션 없는 다큐멘터리 만들기 굉장히 힘든데 제가 볼 때 작업한 게 한 2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달 만에 굉장히 잘 만드셨다. 한 3달 됐나요? 네, 하여튼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기자분들 와 계시니까 야 뭔가 진짜 영화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분 다 이게 어떻게 영화가 됐지라는 반응이 많은데 저도 이제 잠깐 출연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정말 볼만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기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그럼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도 함께 말씀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저기 벌써 손 드셨습니다. 두 분 드셨는데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오보람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 감독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목에도 인용이 됐지만 뉴스타파 압수수색을 12.3 비상계엄의 시작이다라고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의 밤 행사였나요? 거기에서 대표님께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7년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파면당했지만 아직 재판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시는지 이기는 싸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예, 아니 너무 좋은 질문만 3개 다 골라서 해주셨는데 기획을 언제부터 했느냐?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기획을 하진 않았어요. 아까 인사말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제 늘 이제 기록하는 게 일이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거기에서 대응하는 일, 또 우리가 이제 조사받고 재판받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취재를 겸하면서 다녔거든요. 빠짐없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건 이제 역시 작년 12월 3일 밤이었죠. 그때 그런 상황을 겪고 프롤로그에서도 이제 잠깐 나왔지만 이건 우리가 예전에 당한 그런 것들과 매우 이제 유사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기록해놨던 것들을 우리 내부에 이제 그냥 아카이브에 잠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건 한 4개월 정도 됐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구성안을 만들고 한 거는 도합 한 3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매우 빨리 이제 작업을 진행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2019년부터 계속 이제 기록은 축적돼 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이런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불법 계엄 직후에 이게 탄핵 소추안이 여기를 곧 체포가 되고 하더라도 이 내란이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단계 내란이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좀 전망을 해봤는데 이게 이 윤석열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이제 대통령 이런 것들을 이제 탄생시킨 토양이 윤석열의 체포 그 다음에 파면으로 바로 사라지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 내란은 12월 3일 시작됐지만 사실 그 전조는 우리 압수수색을 당할 때부터 이미 그런 징조가 보였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요. 그 2번째 질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제가 해외 여러 이제 언론사들하고 그런 이제 네트워크 이런 것도 좀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제 민주주의 국가, 선진국 이런 데서 언론 보도를 빌미로 언론 보도를 흠집을 잡고 이렇게 이제 형사 소출을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민사로 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히 형사로 이제 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검찰 조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이제 옛날에는 이제 특수부죠. 거기에 최정예 검사 조직 10여 명, 그 이제 10여 명을 이제 투입해가지고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서 한 거는 아까 우리 영화에서 그 한상진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에 걸맞는 그런 규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검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능히 이제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이거를 이제 능히 할 수 있는 정권이다. 그래서 언론을 압수수색하고 이제 침탈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냥 큰 저항 없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윤석열 정권의 자신감, 그 다음에 검찰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결국은 한 1년여 뒤에 정말 이제 참담한 그런 불법 계엄, 내란까지 일어난 게 아닌가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까 먼저 손대신 기자분이 계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CNN 서윤정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기자가 봐서 재밌는 건지 아니면 일반 그 관객들도 재밌게 볼지는 사실은 잘 모르긴 하겠는데 굉장히 긴장감 가지고 결론을 알면서도 그렇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여러 사람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면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럴 때 넣어야 될 분이 되게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지만 쓸 게 없어서 막 닥닥 긁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다큐멘터리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저는 이 다큐에서는 7년 동안에 굉장히 쌓인 그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편집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아쉽지만 빠진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명예훼손 그 재판이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한상진 봉주 두 피고인이죠. 그 피고인이 이제 대답하시는 것 같고 그 영화를 하면 이제 그 최종 이제 편집 과정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가편을 하니까 3시간이 넘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을 이제 다룬 그런 이제 기록 영화다 보니까 중요한 이제 그런 그 씬도 있고 시퀀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쭉 엮어서 했는데 보니까 이제 3시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절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분을 도려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화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3명 다. 그래서 한 1년 넘게 당했죠. 그런데 출국 금지를 막상 당하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해외 취재 갈 그런 이제 그 사유도 생기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한상진 배우 같은 경우는 검찰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잠깐 좀 해제해달라. 취재 필요상 이제 꼭 나가야 될 필요가 이제 사유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답변 온 게 뭐냐면 한상진은 해외 나가면 도피해서 안 들어올 거다. 그래서 출국 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왔고 그게 이제 법원에서도 그걸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참담하죠. 근데 그런 이제 시퀀서들이 빠졌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통신 조회를 다 당했습니다. 이 두 분은 이제 통신 영장까지 발부돼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아마 거의 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내가 전화하거나 아니면 내가 받은 모든 전화번호가 다 틀렸습니다.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 전화를 하고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지 그 기지국까지 다 추적해가지고 그 위치까지 다 이제 이 검찰에서 확인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저 가편본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다 이제 빠졌죠.
정말 이제 뭐 안타까우지만 또 이게 영화라는 게 물리적으로 어떤 시간 안에 이제 꼭 분량을 맞춰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이제 삭제된 부분은 저희들도 별도로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일종의 번외편으로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뭐 재판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좀 전에 그 김용진 감독이 말씀하셨던 거에 제가 조금만 좀 살을 좀 붙여보면, 그 제가 출국 금지를 한 1년여 정도 당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출국 금지를 잠시 풀어달라고 제가 행정 소송을 냈고 제가 졌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낸 서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의 출입국 기록을 다 조회를 했어요, 검찰이.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어떤 내용을 써놨냐면, 지난 10년 동안 한상진은 해외에 32번이나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출입국을 했을 정도로 해외에 빈번하게 나가는 자로서 뭔가 해외에 거점이 있는 것 같다. 나가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32회를 해외에 나간 기억이 없어서 제가 한번 기록을 보니까 16번 출국하고 16번 입국을 한 거를 32회 출입국이라고 이렇게 의견서에 기재를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법원이 저의 출국 금지를 그냥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걸 보고, 이쯤 되면 이제 이 망상을 넘어서 이 검찰의 행태는 도저히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기회가 좀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피해자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아마도 작년 10월 말인가요? 그 11월 초인가 재판이 있었고, 그 다음 재판이 12월 10일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9차 재판인가 뭐 8차 재판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좀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 윤석열 씨가 이제 반헌법적인 이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어쨌든 내란의 혐의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또 작년 말경에 또 재판장이 검찰의 공소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계속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공소장으로 재판을 계속 끌고 나간다고 하면 공소 기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재판장이 한 상태였기 때문에 10월 10일 저희가 이 재판에 들어가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나거나 아니면 모종의 어떤 조치가, 재판이 이제 중단되는 어떤 모종의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재판을 받으면서 저는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여전히 그 법정에서는 윤석열이 피해자로 되어 있고요. 저는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이제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저는 너무나 좀 생경한 느낌을 좀 받았고, 어쨌든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봉주 기자가 얘기를 할 텐데, 봉주 기자 같은 경우는 이 재판이 이제 막 시작이 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 뭐 윤석열의 거취와 무관하게 저희와 관련된 재판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분명히 결정이 날 겁니다.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어쨌든 저희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고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왜 우리가 무죄를 받아낼 수밖에 없는지, 왜 검찰의 수사 그리고 이 재판이 부당한 것인지를 알려나가는데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1979년 5월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부 조직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을 그때부터 보안사령관이 맡도록 했고, 1979년 10월에 부마항쟁에서 실제로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부마항쟁에서 본인이 연습을 하고 그 이듬해인 5.18 이후에 또 본인이 이제 또 계속 합수부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에 대한 검찰 동원, 수사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당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차차 돌이켜 보니까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을 장악한 연습을 한 거구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게 먹혔구나. 나는 1차 내란 시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게 실제로 저희 언론이 권력과 싸우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사를 받을 때 검찰발 보도가 굉장히 많았고, 저는 그때 하루에 한 10여 명의 기자가 매일 전화를 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내용을 많이 물었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 당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검찰의 입장대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쭉 흘러가다가 저는 그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보도를 또 저희가 했잖아요. 2022년 12월 갔습니다. 저는 보도할 때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이 정도 보도하면 그 사람은 바로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르기는커녕 연임을 시키는 모습을 보고 이 정부는 정말 폭주하는구나. 권력의 폭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랬던 징조들을 우리 언론이 제대로 막지 못했구나. 받아쓰게 하는 그 관행 때문에 이 권력의 폭주를 우리가 막지 못했구나. 그것이 바로 결론적으로는 12.3 내란을 일으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재판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이 두 피고인과 저를 같이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의 범죄 혐의는 JTBC 때 했던 보도고 제가 이 두 분을 본 것은 2022년 10월에 뉴스타파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대선 때 김만배의 허위 프레임에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들어왔는데 수사해봐야 되나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가 1년 가까이 됐고 나중에 기소를 따로 하는 바람에 저는 재판부에서 아예 재재판을 진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4월 초에 제가 첫 준비 공판을 열렸고 이제 두 번째 준비 공판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만 봐도 근데 더구나 슬픈 것은 그렇게 매일 전화했던 기자들이 최근에 제가 공판 준비기일 나가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나갈 때 카메라들이 준비를 하고 뭐라든지 얘기를 들으려고 국기문란 사범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랬던 언론이 저희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것은 정권이 바뀐다면 저는 이 1차 내란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뭐 확인해서 보도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고 당시에 검찰만 움직인 게 아니라 방통위, 방심위, 문체부, 서울시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백해졌기 때문에 이 또한 윤석열이 지시했는지 김건희가 지시했는지 반드시 수사로 밝혀내야만 앞으로는 권력이 이렇게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검찰권을 동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가운데 손대신 기자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PT저널의 엄재희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다큐가 아니라 이제 영화로 만드신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실지 좀 궁금하고 또 이제 배우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 장면들을 사용하셨지만 또 배우라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지 되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이기는 걸 되게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포스터에서도 이제 이기는 역사를 쓰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좀 다양한 말 중에서 좀 승리의 의지를 좀 보여주신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영화도 이제 극 영화도 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극장용 좀 장편 다큐로 기획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됐고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다. 이거는 이제 2023년 연말에 회원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한창 이제 인기를 끌던 영화가 서울의 봄인가요?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한 말에도 잠깐 이제 언급이 됐지만 결국은 이제 내란 세력, 신군부가 결국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그때 그런 음모를 이제 파악하고 광주 시민들이 피로 항쟁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짓밟히고 말았죠. 그게 지금 우리 민주주의에 굉장히 숭고한 그런 역사로 남아있지만 어쨌든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그걸 이제 짓밟고 집권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 그런 다짐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실제 그때는 아니 뭐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지원을 받았어. 어떤 계엄 사태까지 이르려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 현대사에서 너무 많은 그런 이제 지능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승리를 하는 그런 경험을 쌓아보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상징적 의미로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또 요 앞에 지금 손대진 기자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기자는 아니고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봤고 한 가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해외 영화제 출품을 많이 하시면 또 K 다큐멘터리로 꽤 많은 소득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권면을 좀 드리고 그 세 분 기자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거 저희가 사실 잘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아직 전쟁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계속 싸우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슬픈 건 뭐 봉지욱 기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계엄, 내란 이런 사태들에 많은 정치적 책임이 있지만 그 중에 언론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올바른 보도만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트루만 보도한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오도되지 않고 올바른 나라, 바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예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알면서도 세우는 거, 윤석열을 세우는 거, 이 세우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언론 기자분들이 정말 펜이 총보다 강하다라는 그런 옛날 그런 의식으로 기자가 되신 게 아니라 뭔가 왜 저러시지?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계엄이 딱 터졌을 때 저는 모든 그 TV 방송들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뭐 TV 조선부터 쫙. 근데 처음에는 계엄에 찬성하는 방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또 지금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 정권이 변하면 이게 과연 기자분들이 변할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을 못살게 굴었던 것처럼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계속되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좀 더 센 영화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그 내란 탄생의 배경에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 말씀 이제 100% 동의하고요. 아마 이제 12월 3일 그 다음날 새벽 이럴 때는 그 생생한 현장을 대한민국 국민이 다 봤고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보도는 거의 다 일치된 그런 뭐 논조로 나왔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을 지나고 내란 세력이 버티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 매체는 어떤 논조를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할까?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지금 같은 그런 논조의 이제 양분화 이런 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여기 다 뭐 기자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대선 때 당선되기 과정까지 그 윤석열에 대한 이제 보도 태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한번 회상해 보시면 어디 뭐 순대국밥집에 가서 뭘 서민적인 풍모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다음에 김건희 전 여사죠. 전 여사를 찬양하는 그런 기사도 너무너무 많았고 근데 이제 아까 영화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경찰 내부에 이제 내사 보고서를 제보를 받아서 보도를 했을 때
윤석열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격앙을 했죠. 어떻게 저런 허접한 뭐 인터넷 매체, 마이너 매체, 거기서 나온 보도를 메이저 언론이 받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언론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한국 언론에 대한 엄청난 모독인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영화를 편집하면서 그런 이제 과거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미 이때부터 맛이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징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던 것이죠. 이거는 대통령 자리는커녕 검사를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여러 이제 단계에서 걸쳐서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아니면 눈 감고 지나가 버렸다. 우리 압수수색 전에도 너무 어이없는 일이 바이든 날리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거기에 대해 침묵했죠.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오히려 뭐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뭐 어떤 항의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자, 그래서 이제 언론의 책임이 막중한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정권이 바뀌면 언론이 바뀔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이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바뀌어도 과연 이제 우리 수용자들이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까? 저는 매우 힘들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우리 스스로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두에 말씀해 주신 해외 영화제 출품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대뉴스 영화팀 김건우 기자입니다. 저는 뭐 정치부 쪽은 아니라서 영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짧은 기간에 아카이브가 좋아서 그런지 편집이나 다큐멘터리 요소에서 너무 흥미롭게 영화를 봐서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저는 그 봉지욱 기자님이 예전에 한번 이게 언급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일반 이제 관객들이 시각으로 봐야 될 영화잖아요. 그 관객들에게 그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게 아주 뭐 그때 봉지욱 기자님이 잠시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한번 언급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두 분이 이걸 겪었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일반 관객들에게 이 영화가 어떤 감정으로 다가갔으면 좋을지 누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봉지욱 기자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질문이 어렵네요. 어려운 저도 어제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볼만하다. 꽤 길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 와이프는 견딜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믿고요. 저희가 이제 압수수색 개정판을 또 쓰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책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했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이번에 조금 말랑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읽어도 좀 알 수 있게.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희가 남이 압수수색 당하는 것들은 기사를 많이 쓰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감정 없이 썼는데 저희가 막상 당해보니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아, 내가 진짜 너무 몰랐구나.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걸 느꼈냐면 대다수의 변호사들도 제대로 모릅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변호사도 모르고 대다수의 검사도 잘 모릅니다. 아주 그 특수부 부에 뭐 반부패 수사부에서 오래된 포렌식 수사관 정도가 잘 아는 것이고 아주 일부 검사들만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검사들은 나중에 퇴직하고 김현장이나 태평양에 가서 공정거래위원회 수사를 받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 변호하죠. 실질적으로 그런 공정위 압수수색을 받고 할 때 이 거대 로펌의 변호사들이 가서 그걸 다 막아내고 이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법원에서 다 무효를 판결을 받아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민 99.9%는 그런 로펌을 쓸 돈이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쟤들이 우리한테 문을 열어주고 달라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행동부터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당해보니까 난 너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책에 이제 좀 급하게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 같은 걸 넣었고요. 책을 통해서는 이번에 좀 그 매뉴얼을 대폭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실전에서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영화 자체는 뭐 그런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영화를 보고 사실은 그 윤석열의 그 수많은 시그널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제가 보도한 것은 이 사람은 검사 때 굉장히 문제 있던 사람이었다. 그 의혹이 있고 그것들이 검찰 수사 기록에 이미 나와 있다는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역으로 저희 보도가 허위 보도고 니네가 잘못한 거다라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국민들은 대다수의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하면 그런 거 같네? 얘네가 뭔가 잘못한 거 같네? 허위 보도하는 놈들이네? 이 선입견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객들이 좀 느끼셨으면 하는 점은 어떤 일들이 권력자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다 옳은 일은 아닐 수 있다. 이 정도 그 정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마디만. 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지금 3명 기자가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배우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저희 3명이 감당하고 끝낼 문제거나 저희 3명을 타겟으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비판 언론은 그러니까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가 이렇게 3명이 좀 무대 앞에 좀 나와 있지만 이 사건, 저희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게 만들었었던 이 사건이 계기가 됐던 기사를 영상을 편집하고 당시 영상 촬영을 했었던 기자 2분이 지금 여기 또 계십니다. 또 공교롭게. 그때 이제 영상을 편집했었던 분이 또 이 영화의 또 편집 감독이세요. 유정민 감독 네, 잠깐 일어나서 유정민 감독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신영철 감독이 이 기사가 이제 문제가 됐던 이 기사의 또 영상을 또 담당하셨던 또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런 분들이 그때 당했었던 그 일로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을 해보면 뭐 저희가 느꼈던 이 고통보다 어쩌면 더 심각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도 그런 것들을 좀 노려서 뉴스타파라는 독립언론, 그 뉴스타파라는 비판 언론을 이제 장악해 보겠다. 혹은 입을 닫아버리겠다. 앞으로 뭐 어떤 식의 비판 보도도 하지 못하게 억누르겠다. 뭐 이런 목적이 저는 컸을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 2분은 사실은 이 영화에는 뭐 잠깐 등장을 하고 말았는데 저희 3명이 기소가 되기도 전에 법정에 불려나가서 검찰로부터 신문을 당했었던 분들입니다. 아마 그런 과정들을 많은 기자분들이 또 기사를 썼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언론에 주는 하나의 시그널, 그러니까 뭐 까불면 다친다, 까불면 죽는다, 뭐 이런 시그널이 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좀 보고요. 좀 더 나아가면 뭐 여기서 이제 저 뉴스타파를 떠나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아마도 대한민국 언론을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요리할 수 있고 재단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보도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게 만들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자신감 그리고 잘못된 권력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발현된 모습이 저희 영화에 담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뭐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5년 이 대한민국 이 사회에 언론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 조직이고 기관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우리 사회가 좀이라도 한 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봐주신다면 앞에 있는 저희 3명보다도 좀 더 큰 그림을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신 김에 그 해명할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보이셨는지 이 부분도 해명을 하고 가시죠. 저는 한 번 울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아마 얼마 안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영화에도 아마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뺏긴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고 그 과정이 저한테 이제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웠고 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막 이렇게 막 슬프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끔씩 사람이 화가 나면 또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막 너무 억울하고. 정확히 말하면 억울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싸움 문제가 잘 끝내야 되겠다라는 무슨 각오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울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영화에 쓸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저런 모습은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렇게 울어서 그나마 영화적으로는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냥 거기에 위안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예,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김용진 감독 짧게 인사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포토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상진 배우가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장면이 없으면 영화를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넣어봤다 이거고, 이게 전반적으로 좀 심각한 이야기들을 주로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다큐 영화를 만들면서 특별한 메시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좀 의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검찰, 그 다음에 이런 언론 시스템을 두고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좀 힘들겠다, 이런 것들을 관객 여러분들이 그냥 좀 자연스럽게 체득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기자 여러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어떤 무거운 메시지 이런 것보다 영화가 정말 재밌더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감히 한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월 초에 우리가 이제 9차 공판을 받으러 갔는데, 며칠 전에 검찰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16번째 의견서인데, 우리는 의뢰 내는 이제 검찰이 그런 내용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뉴스타파가 제작하고 있는 압수수색에 대한 우려 등, 이게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요지는 재판부께서 이 영화의 상영을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막아달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그냥 떳떳하게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든지. 그런데 뒤로 의견서를 하면서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검찰이 우리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탄압했지만 이 영화를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딱히 우리가 내세울 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봉 직전에 검찰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도와주더라,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네이버 영화 페이지에 이게 저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보고 싶어요와 글쎄요 이걸 이제 누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글쎄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해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 이 이제 소위 애국 보수 단톡방에 지금 좌파 뉴스타파가 좌파 영화를 만들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까고 있는 영화더라. 거기 가가지고 하트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글쎄요를 집중적으로 누르자, 그런 것들이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막판에 이제 검찰과 극우 보수 세력들로부터 이런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기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재밌는 영화다,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잠깐 장례 정리를 하고요. 포토타임을 가지겠습니다. 감독님과 출연자분들 포토타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 정리 부탁드립니다.